자, 안녕하세요. 예, 오늘 발표를 맡은 민승규입니다. 오늘 제 주제가 이 에그테크가 바꾸는 이 농업의 미래 얘기인데요. 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농업 분야라는 거는 장르가 다양하죠, 그렇죠? 사실은 현재 대한민국의 농업 환경은 그렇게 막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 농업 소득이 떨어지고 있고요. 이런 환경 속에서 오늘은 이 농업의 다양한 분야를 얘기할 수는 없고요. 특히 요 첨단 농업, 미래 농업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이렇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이런 심포지움에 올 때마다 여기 왜 왔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심포지움을 왜 여는 거지? 왜 이런 광주에서 이 AI 농업을 주제로 해서 왜 이런 심포지움을 여는 걸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메리칸 인디아들은요, 이렇게 말을 타고 막 달리다가 딱 쓴답니다. 서서 뒤를 돌아본대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내 영혼이 잘 따라오고 있는지 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저는 이런 포럼, 이런 심포지움 때 한번 이런 계기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이런 농업의 어려운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뭔가 영감을 찾아야 될 텐데요. 한번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런 첨단 미래 농업 얘기를 하면서 대한민국의 농업이 처한 위치는 뭘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정답만 찾으려고 그래요. 예를 들면 1 더하기 1은 2다. 이건 정답이죠. 근데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려고 할 때요. 정답만 갖고는 되겠습니까? 새로운 해답을 찾아야 되겠죠. 이런 포럼을 통해서 정답이 아닌 다른 답을 찾을 수는 없을까?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이고요. 세 번째가 그걸 통해서 대한민국 농업은 앞으로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지?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바람이고요. 제가 영상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전쟁으로 인한 생산량 급감에 우크라이나발 식량 위기는 전 세계적으로 식량난이 심해졌습니다. 굶주리는 인구가 역대 최대 규모. 가난한 나라에 더 치명적이라서 이 위기의 해법을 우리도 이제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In the past, farmers would grow more by using more. Bigger machines, more seeds, and more nutrients. This approach alone doesn't work today. Technology is the solution to these challenges. 앞에 우리 존디어에서도 발표가 있었습니다만은요. 우리가 이제 식량 문제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쟁으로 인해서 당장 이 밥상 물가가 막 뛰면서 야, 이게 식량 위기가 오는 거 아니야? 이런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거에 대한 해결책이 뭘까?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데 존디어의 CEO의 영상에 나왔죠. 결국 이 농업에 테크놀로지가 결합이 돼야 되겠다. 이 기술의 결합됨으로 인해서 새로운 해결책이 만들어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에그테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세계 농업은요, 제가 보니까 크게 세 종류로 분류가 될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미국처럼 그야말로 경작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큰 이런 농업이 되겠죠. 제가 한번 통계를 보니까 여러분들 미국의 평균 경제 규모가 대한민국보다 몇 배 정도 클 것 같아요? 10배? 20배? 아닙니다. 무려 130배가 크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하고 키가 130배 더 큰 사람하고 경쟁을 한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미국형 농업이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유럽형 농업이 되겠죠. 아마 네덜란드로 대표될 수 있을 텐데요. 이런 우리보다 한 30배 정도의 규모는 크죠. 여기에 이 첨단 기술이 들어간 농업이 되겠죠. 또 세 번째는 이 아시아 농업입니다. 아시아 농업은 안타깝지만 대부분의 나라들이 규모가 작은 소농들입니다.
이 소농들이 정말 치열하게 지금 농업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소농들한테 어떻게 또 경쟁력을 키워낼 수 있을까? 그 해결책 중에 하나가 바로 테크놀로지입니다. 저는 지금 세계는요, 세 가지 큰 변화, 변혁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가 국제 관계입니다. 우리가 당장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국제 관계의 변화가 농업에도 영향을 미치는구나. 이 식량 수급에 영향을 주니까 농업에 당장 영향을 주는 거고요. 두 번째가 이 기후 변화입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서 농업에도 많은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세 번째가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테크놀로지입니다. 이런 테크놀로지가 앞에 두 가지 대변화는 조금 부정적 의미일 겁니다. 국제관계로 인해서 식량 위기가 예상되는구나. 기후 변화로 인해서 식량 생산에 뭔가 타격을 주는구나. 근데 뭐 해결책은 없을까? 그 세 번째 큰 변화가 바로 테크놀로지, 인공지능이 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변화 속에서요,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 농업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농업에 테크놀로지가 결합되어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용어로 씁니다만은 에그테크란 말도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농업을 한 지 한 45년 됐습니다. 45년 됐는데요. 과거에 농업 문제를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 농업을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어려운 농민들을 도와줄까? 이게 논의의 중심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 농업이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까? 제가 지난 겨울에 유럽을 쭉 돌아봤어요. 그리고 제 지인들은 미국의 CES를 갔다 왔어요. 그리고 만났습니다. 만나서 내린 결론입니다. 세계 농업은요, 지금 엄청난 파워게임이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스피드로, 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스케일로 새로운 농업 비즈니스가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최근에 제가 또 몇몇 연구자분들하고 또 네덜란드를 갔다 왔습니다. 지난주에. 똑같은 걸 느꼈어요. 지금 새로운 농업 비즈니스가 이렇게 많이 만들어지고 있구나. 제가 농업을 한 지 한 40년이 넘었는데요. 요즘에 막 가슴이 뜁니다. 왜 뛰는 줄 아세요? 지금처럼 농업이 새로운 산업으로서 주목받은 적이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농업의 역사책을 쭉 한번 들춰봤어요. 근대 농업에 들어와서요, 2번 정도의 혁명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가 1700년도가 되겠죠. 영국에서 소위 말한 윤작법이 개발됩니다. 우리 한국말로 하면 돌려짓기가 되겠죠. 쉽게 얘기하면 뭐 보리 심고 나서 그 다음에 쌀 심고 나서 보리 심는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력을 유지시키는 거죠. 과거에는 윤작법이 개발되기 전에는요, 농지가 있었으면 항상 3분의 1을 휴경시켰습니다. 그만큼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였죠. 윤작법이 개발되면서 생산성이 확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영국은 세계 농업의 중심이 됩니다. 두 번째 혁명적인 일은요, 1950년 미국에서 일어났죠. 소위 말한 녹색 혁명입니다. 이 다수화 품종이 개발되면서 생산량이 비약적으로 증가하면서 지금까지 미국은 세계 농업의 중심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지금 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이 들어오면서요, 새로운 농업혁명이 꿈틀거리고 있는데 이거의 키워드는 뭔지 아십니까? 단순하게 생산성 증가만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 창출입니다. 근데 제가 왜 흥분된다고 얘기했을까요? 앞에 1차는 영국이, 2차는 미국이 중심이 됐는데요. 이 3차 농업혁명,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농업혁명은요, 어느 나라가 주도할지 아직 모르는 거예요. 아까 제가 앞에서 얘기했죠? 전 세계 농업에서 새로운 엄청난 농업 비즈니스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 왜일까요? 이런 새로운 흐름에 또 새로운 가능성에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굉장히 농업하면서 40년이 넘었지만 이렇게 흥분된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한번 제가
이 사례를 말씀드릴 텐데요. 우리가 이 고정관념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소위 말하는 스마트팜, 에그테크 하면요, 딱 떠오르는 게 네덜란드형 유리원실을 떠올립니다. 근데 엄격하게 말씀드리면 이 첨단 농업이라는 것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겠죠. 노지, 다양한 분야의 첨단 기술이 활용될 텐데요. 제가 이번에 그 네덜란드 갔다 와서 또 한 번 느낀 겁니다만은, 유리원실의 이 경쟁력은 한국이 네덜란드를 뛰어넘기는 정말 쉽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첨단 농업이라는 게 유리원실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몇몇 사례를 보여드리려 합니다. 오늘 저기 나와 있습니다만은 우리 엔싱 김혜연 대표님 사례입니다. 근데요, 전 사례도 사례지만 확실히 이 젊은 분들은요, 멋진 폼나는 비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회사의 비전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겁니다. 전 세계에 농장을 짓고 어디든 어디에서나 신선한 먹거리를 공급하고 제공하겠다. 그게 비록 화성일지라도 우리는 농사를 짓고 먹거리를 제공하겠다. 폼나지 않아요? 이런 회사의 비전을 가지고요. 이 회사는 그 CES에 2번 나갔는데요. 그 2020년도에 나가서 최고 혁신상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22년도에도 또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연속해서 혁신상을 받으면서 어떤 기술의 가능성, 혁신성 이런 것을 인정받은 거죠. 이것은 기존의 유리원실이 아닙니다. 그렇죠? 컨테이너 형태의 농업이 되겠죠. 자, 이거 넘어갈게요. 제가 요즘에 주목하고 있는 한국의 스마트팜입니다. 이름이 넥스트원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누가 엉뚱한 생각을 하냐 이거의 차이인 것 같은데요. 이 CEO는요, 여러분들 아시죠? 고속도로에 가면 폐터널들이 있습니다. 폐터널을 옥천에 있는 폐터널인데요, 한 600m가 되거든요. 제가 한 2번 갔었는데, 이 폐터널에다가 스마트팜을 하자. 그러면 난방비나 냉방비가 절약이 될 것이다. 기존에 이 유리원실에서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경험을 통해서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터널 안에 이렇게 그 엽채류를 비롯해서 딸기까지 이렇게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기술이 바탕이 돼서요, 얼마 전에는 강원도, 여기가 어디죠? 거기 어디더라? 태백에 아마 그 실내형 인도팜으로서는 제일 큰 겁니다. 이 딸기 농장을 만들었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하게 인도팜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름 딸기는 재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온도가 15도 이하로 내려가야 꽃이 피기 때문이죠. 근데 이 여름 딸기를 만드는데 여기에 또 핵심이 뭔지 아세요? 수정을 누가 하냐입니다. 인공 수정을 하면 딸기의 품질이 많이 떨어진답니다. 근데 이 회사의 CEO는 진짜 벌이 수정을 합니다. 보통 이런 LED 불빛 아래에서 벌이 수정을 하기가 굉장히 좋은 환경이 아니랍니다. 근데 이 CEO는 온도, 습도, 이 LED 파장을 조절해서 벌이 인공 수정이 아닌 진짜 자연 수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름용 딸기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또 결국 상상력 싸움인데요. 이 코리아팜이라는 회사인데요. 여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존의 뭐 유리원실이나 또 이런 그 인도팜이 아니고요. 정말 아이디어가 기가 막힙니다. 이거는 제 설명보다 그냥 영상을 보시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이 순환식 스마트팜의 장점은 효율성이 아주 우수하다는 것입니다. 농장 내부에 농민의 작업 공간이 필요 없고, 또한 수직으로 다단 재배가 가능해 같은 면적의 일반 하우스 대비 공간 활용성이 18배나 뛰어나다고 합니다. 농작물이 컨베이어를 타고 농장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 물과 양액이 자동으로 살포됩니다. 수정도 자동으로 이루어져 그만큼 사람의 일손이 줄어듭니다. 때문에 인건비도 약 90% 정도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농민은 비닐하우스를 돌아다닐 필요 없이 별도의 작업장에 앉아 트레이에 씨를 뿌리거나 수확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결국 이걸 보면요, 누가 남들과 다른 생각을 하지? 저는 이 AI 또 이 첨단 농업 얘기하면서요, 우리의 고정관념을 뛰어넘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다양한 분야에서 이런 새로운 상상력이 발휘되고 또 새로운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심지어는 오늘의 주제죠. 인공지능이 농사짓는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2016년도지요. 서울에서 광화문이죠. 거기서 세계의 바둑 대결이 있었습니다. 이세돌과 알파고 간의 세계의 바둑 대결이 있었어요. 누가 이겼죠? 알파고가 이겼죠. 그 이후에 알파고는 상대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냥 은퇴해버렸더라고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 세계의 바둑 대결을 보고 또 누군가는 새로운 상상을 하는 거예요. 아, 바둑에서도 사람하고 인공지능 간에 이런 대결을 하는데, 야, 작물 재배에서는 사람과 인공지능 간의 대결을 하면 누가 더 잘할 수 있을까? 그게 중국의 텐센트에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의 와게닌드하고 손잡고요, 세계의 농업 대결을 열었습니다. 사람과 인공지능 간에 농사를 지면 누가 더 잘할까? 그래서 1회 대회가 열렸는데요. 그 1회 대회 우승자입니다. 우승자인데요. 그 마이크로소프트에 있던 분인데요. 제가 그분들하고 직접 인터뷰를 해봤어요.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당신이 이번에 우승을 했는데 느낀 점이 뭡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인공지능이 사람이라면 하지 않았을 의사 결정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더 좋게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양반 하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농업 교과서, 농법이 되겠죠. 농법을 새로 써야 될 것 같다. 이거는 굉장히 우리 농업계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기존의 농업의 여러 가지 이런 그 농법들을 그야말로 뛰어넘을 수 있는 새로운 하나의 가능성을 보여준 거죠. 제가 이걸 보고요, 이 대회에 나가야 되겠다, 나가봐야 될 생각을 들었어요. 근데 공고가 뜬 겁니다. 2회 대회를 하겠대요. 그것도 토마토로. 1회 대회 때는 오이 가지고 했습니다. 오이는 한 3개월 갖고 하니까 제가 막 불만을 얘기했어요. 3개월 가지고 사람하고 인공지능 간의 진검승부는 이거 쉽지 않다. 적어도 진검승부를 하려면 6개월 정도는 해야 될 텐데요. 여기서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1회 대회 때 오이 갖고 했습니다. 예선을 통과한 글로벌 IT 기업들 5개 팀하고요, 네덜란드에서 오이 농사를 제일 잘 짓는 베테랑 농부, 사람 농부가 되겠죠. 3개월간 오이 가지고 대결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 자, 저는 내심 사람이 이기길 바랬습니다. 근데 인공지능이 1등, 사람이 2등을 하더라고요. 자, 아쉬웠죠. 자, 2회 대회 때 전 세계 21개 팀이 참여를 했습니다. 뭐 글로벌 기업들이 대거 참여했죠. 그 다음에 2회 대회 때는요, 네덜란드의 토마토 농부 중에 정말 토마토 농사를 잘 짓는 이 토마토 농부들이 참여했는데요. 자, 저희 팀입니다. 다 젊은 사람입니다. 저만 나이가 60이 넘었고요. 다 20대, 30대 젊은 친구들이었습니다. 저희한테 주어진 온실입니다. 딱 시간을 일주일 주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각종 센서를 달고 저희들은 철수합니다. 6개월 동안 저희들은 못 들어갑니다. 저희는 한국에 돌아와서요, 그 연구실에서 원격으로만 제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토마토가 너무 잘 자라는 거예요. 너무 잘 자라요. 근데 저희가 전 세계 3등을 했습니다. 예선전은 2위를 통과하고요. 저희 팀원들이 좋아하는 모습입니다. 자, 제가 이때 느낀 게 뭔지 아세요? 2회 대회 때의 결과입니다. 1등도 인공지능, 2등도 인공지능, 3등도 인공지능, 4등도 인공지능, 5등도 인공지능. 사람이 꼴등했어요. 그 사람 농부가 누구죠? 네덜란드에서 토마토 농사를 제일 잘 짓는 그야말로 베테랑 농부였어요.
근데요, 저희가 세계 3등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 14명의 멤버가 있었는데요. 토마토 농사를 접은 경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세계 3등을 했어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자, 앞에 그 존 디어의 우리 부사님이 발표를 하셨는데요. CES 다 아시죠? 세계 가전 박람회입니다. 여기에 농업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는 굉장히 농업계에서도 큰 변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2019년도죠. 이 먹는 햄버거가 나왔습니다. 식물성 햄버거죠. 제가 이걸 보자마자 이걸 먹으러 홍콩으로 갔습니다. 홍콩에 갔는데요. 제가 그걸 먹고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야, 대한민국 축산 큰일 났다.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제목을 적었습니다. 식물성 고기의 습격이다. 근데 이거를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제가 홍콩에 가서 먹어본 사진을 찍어 왔는데요. 맛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말하지 않으면 몰랐을 것 같아요. 깜짝 같았습니다. 이렇게 나오면서요. CES에 이 햄버거가 들어가더니요. 2022년도에 CES에 다양한 카테고리가 들어가는데요. 농업이 들어갔습니다. 푸드테크라는 이름으로 농업의 생산부터 가공, 보관, 조리 모든 분야에 테크놀로지가 접목된 푸드테크 분야가 들어갔고요. 더 나가서 올해죠. 올해 2023년도에는요. 이 CES의 기조강연은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건데 그 기조강연에 존 디어가 기조강연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농업이 이제 새로운 산업으로서 주목을 받고 있는 거구나. 새로운 성장 산업으로서 주목을 받고 있는 거는 아마 상징력이 될 겁니다. 더 얘기할까요? 농업에 메타버스가 들어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일론 머스크가 2016년도에 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현실일 가능성이 매우 적다. 자, 그해 가을입니다. 미국의 이 메릴린치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저하고 처음 만난 분이 많지 않습니까? 만났는데요. 이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요. 우리의 미래 세대가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의 결과일 거라는 보고서가 나왔어요. 전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 메타버스가 또 농업과 연결이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메타버스상에 우리의 농장을 만들어서 그게 시장으로 연결이 된다면 또 그 메타버스상에서 우리 농산물을 판매한다면 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글로벌한 시장이 되겠죠. 또 이게 아마 메타버스상의 가상의 백화점이 될 것 같고요. 우리 많은 농업 교육을 시키는데요. 원예 분야, 축산 분야는 현장에 가기가 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 문제 때문에요. 그러면 이런 농업 교육을 메타버스상에서 교육을 시키면 어떨까? 이미 농촌진흥성에서 메타팜이라고 하는 토마토를 대상으로 한 이 가상 교육 그 프로그램을 만들었죠. 자, 축제도요. 이제는 가상 공간에서 축제를 같이 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요. 농기계 축제도요. 우리 존 디어하고 대동하고 같이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가상 공간에서 우리의 상상력이 그냥 발휘가 된다는 얘기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대가 빨리 변한다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야말로 새로운 게임의 법칙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단순하게 시대가 빨리 변하는 게 아니라요. 저는 변화의 속도가 아니라 변화의 정의, 변화의 기준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죠. 심지어는요. 이 100세 시대가 되면서요. 소비 트렌드가 바뀌어가고 있어요. 저도 나이가 드니까 이제는요. 제일 중요하게 생각되는 게 건강이에요. 이 소비 트렌드가 과거에 10인 1색 10명의 소비자가 있으면 10명이 좋아하는 게 다 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유리할까요? 대규모 농가가 절대적으로 유리했습니다. 근데 소비 트렌드가요. 이제 10인 10색에서 이제는 1인 10색으로 바뀝니다. 저의 소비 패턴이 늘 똑같은 게 아니라 오늘 좋아하던 농산물이 한 달 후에 또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1인 10색의 소비 패턴의 시대에는요. 대한민국 같은 소농이 결코 불리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기회를 우리가 잡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요. 제가 얘기합니다마는
많은 분들이 농업의 4차 산업혁명 또 인공지능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대한민국의 농업계를 쭉 보니까 이 인공지능을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어요. 여기 농업기술원의 원장님 와 계시지만 전남 농업기술원에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짤 수 있는 분이 몇 분 계십니까?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그 AI 뭐 첨단 테크 얘기를 많이 하지만 우리 농업계에 그런 인재들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말로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뭐 네덜란드 유리온실 같은 그런 첨단 농업도 물론 중요하고 필요하겠지만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뭘까요? 소농에 맞는, 소농에 어울리는 아시아형, 한국형 모델이 필요한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지혜, 우리의 상상력 여기 들어가야 되는 거죠. 또 제가 늘 강조하는 겁니다. 앞으로 한국 농업이 죽었다 깨나도 미국 규모처럼 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죠? 이때 우리한테 주어진 숙제가 뭘까요? 저는 썼습니다. 작지만 강한 농업을 만들어 보자. 이 소규모 농가가 많은 대한민국 여건에 맞는 이런 농업 스타일, 이게 어쩌면 아시아 농업의 스타일이다. 근데 지금 이 테크놀로지가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얘기죠. 또 하나 한국 농업의 안타까운 점이죠. 또 하나가 뭐냐면 농업은 농민들이 농사만 잘 짓는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앞에 그 후방 쪽에서 종자, 그 다음에 뭐 전방의 유통, 또 R&D, 농기계 이 다양한 관련 산업이 같이 발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농업을 할 때도요, 이 전후방 관련 산업을 같이 염두에 두고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요즘에 느낀 생각인데요. 전 세계에 다양한 농업 비즈니스들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주로 젊은 분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젊은 분들의 이 소위 말하는 스타트업이 되겠죠. 이분들하고의 교류가 필요하다. 서로 자극을 주고 자극을 받는 거죠. 이런 통해서 새로운 우리 비즈니스 모델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정부 기관과 손잡고요. 한번 소농이 많은 이 아시아 농업에 맞는 아시아형 농업 인공지능대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소농의 다양한 가능성들을 한번 우리가 만들어 보자는 거죠. 이런 쪽에 지금 준비를 하나하나 해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기호가 있죠, 기호. 기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음표와 느낌표입니다. 농업이 성장할 때 필요한 것이요, 바로 이겁니다. 물음표는 뭘까요?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건 뭐지? 왜 존 디어는 저렇게 잘하는 거지? 우린 존 디어를 따라갈 수 없을까? 이런 끊임없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느낌표는 뭘까요? 야, 이거구나 하는 감탄사입니다. 질문을 던져야 해결책이 나오는 거겠죠. 또 제가 이런 얘기 있습니다. 한번 이걸 통해서요, 여러분들 주고 싶은 메시지는 한번 우리가 농업의 다양한 이런 창조적 플레이어들이 나와야 되겠다. 이 창조적 플레이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상대방이든 경쟁자든 심지어 고객이든 그들의 예상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심포지움이 그런 그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